요즘에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방부와 그 산하 부처들 업무 보고를 받는다고 하는데 요즘에 대통령의 업무 보고 보면 막 정말 살아 움직이는 어떤 막 그 바다를 보는 것 같지요. 야,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사실 업무 보고 그전에는 이런 일문일답도 하지 않고 그냥 했는데 아마 김대중 대통령 때 저런 방식을 처음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역사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전두환 노태우 때 시작을 했더라고요. 업무 보고를. 업무 보고를? 예. 그런데 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전두환 노태우는 정말 제왕적으로 군림하는 일방적인 지시, 심지어 전두환의 경우는 뭐 반말까지 구사하는 그 뭐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공무원들 군기잡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진행됐던 업무 보고를 YS가요 폐지해 버렸어요. 이거 전형적으로 제왕적 군림이다. 그래서 YS가 폐지해 버렸는데 그걸 DJ 대통령이 부활하면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공개죠. 공개라는 건 그 당시에 공개는 뭐겠습니까? 취재 기자가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모두 발언이나 또는 기타 일부분 이런 정도의 공개였죠.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 또는 뭐 다른 방식으로 생중계되는 이거는 전례가 없던 거니까 역사는 그렇더라고요. 락님께서요. 업무 보고 너무 재미있어요. 시간 도둑입니다. 그러셨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고 뭐 하더라.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젠플릭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 젠플릭스. 네. 이재명 대통령을 젠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프레지던트 젠프라고 하는데 젠플릭스 너무 재밌다라고 아. 하면서 사실 이 업무 보고를 통해서 국민들이 각 부처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 때 이 정책을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거를 과거에는 정책 홍보를 별도로 영상을 제작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들여도 홍보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무슨 교육방송도 아니고 그거를 쭉 보고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 보고라는 형식을 빌어서 우리나라 각 부처에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 아주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찍어주니까 사실 우리 국민의 언어, 우리 시민의 언어로 그거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재차 물어보십니다. 모든 국민들이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부처에서 어떤 일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잘못한 게 무엇인지 아주 낱낱이 공개되면서 정책 홍보는 기본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여러 가지 얼마나 이게 큰 효과를 나타내는지 이거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윤경호 소장님, 저는 요즘에 업무 보고 보면서 또 하나 그 짭짤한 재미가 저자가 저기에 있었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 뭐 이재호, 정병국, 김효재 아직도 있었어? 저기에 있다고? 막 이렇게 놀라게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으로 지명된 사람들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임명이 됐는데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 아직 남아있는 분도 있어요. 와.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려볼까요? 예. 김종호라는 민정수석 기억나십니까? 감사원 사무총장을 거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기획재정부의 기재부의 산하기관 중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 있어요. 중요한 데죠. 예. 이 중에 한 이사장? 곳에 지금 이 중에 한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당연히 지났죠. 예. 윤석열 정부 때 후임을 지명하려고 한 2번 정도 시도가 됐는데 이 후임으로 지명된 사람들이 검증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매번 탈락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후임이 오기 전까지는 전임자가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하는데 문제는 이분이 가서 경영을 잘해요. 그리고 노조와의 관계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후임자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지명된 분이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이사장, 공공기관의 좌왕을 지금 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거를 이번 업무 보고에 확인할 수 있는 거. 또 하나, 저런 기관이 다 있구나. 그래요. 이것도 있죠. 맞아요. 그런 점에서 이 업무 보고라는 게 국민들에게 뭔가를 인식시켜주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업무를 보고한다. 이 개념은 이미 버린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보고를 한다. 이걸 인식시켜주는 거 저는 그게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기관, 부처 상대로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또 놀라는 게
아, 저렇게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요. 변함없이님. 우리 세금으로 돌아가는 기관이 이렇게 많은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 자들이 다 우리 세금으로 지금 먹고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것도 그겁니다. 이거 다 국민 세금으로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다. 권한만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 또 그런 얘기 항상 강조합니다. 행정하는 사람들은 내가 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건 매우 행정을 직접 해봤던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해에 자살하는 사람이 15,000명. 그리고 또 산재로 죽어가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되고. 이러는데 행정기관에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집행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사람이 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신의 역할인 것이다. 그런 책임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 이걸 항상 강조를 하지요. 참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민들이 저 기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저 기관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고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조현삼 변호사님은 지금 민주당에서 당직을 뭘 맡고 계신가요? 지금은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네. 뭐 이제 당에 항상 가 계시지는 않겠지만 요즘에 이런 업무보고 뭐 이런 것을 당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요?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도 뭐 비슷한 느낌이 있으셨죠. 그런 스타일이죠. 그렇죠. 굉장히 그 뭐랄까 워커홀릭에 가까울 정도로 업무 파악력 굉장히 뛰어나시고 굉장히 집중을 잘하시고 현안 파악이 굉장히 빠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에 대한 속속들이 내용도 잘 아시고 뭐 그런 부분 분명히 있었고요. 저는 이번에 업무 보고 보면서 놀랐던 거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상사 같잖아요. 아니 그 어떻게 보면 담당 부처 장관들이라든가 기관장 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운 대통령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고 숙지가 잘 돼 있고 현안 파악 잘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성조차도 알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면 하지 못할 결단이 아닌가 싶어요. 보통 업무 보고라는 건 앞서 윤석열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종의 그런 기강 잡기 용으로 활용이 되었던 전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것을 생중계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실수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관장 중에 일부와 이런 언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현안 파악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공개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그런 권력과 권한을 내려놓겠다. 국민들이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엄청난 결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사실 자기가 자신이 없고 잘 모르면 물어볼 수도 없어요. 아는 만큼 물어보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보면서 그리고 저도 이재명 대통령 볼 때마다 어쩌면 저렇게 정리가 잘 돼 있을까? 그리고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할까? 참 그 놀랄 때가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디테일도 강하고. 그런데 또 디테일만 보고 또 랄지를 떠는 데가 있어요. 조선일보 같은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디테일에 집착한다. 너 제대로 봐보세요. 큰 거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표현들 저는 참 공감이 갔는데 요즘에 잘 못 쓰는 표현들이 많다. 그거 참 듣기 싫다. 그러면서 가장 듣기 싫은 게 이제 저희 나라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고쳐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일반 사람들이 방송에서 100마디 하는 것보다 낫죠. 저는 사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 가운데 하나가 커피숍 같은 데 갔을 때 5,000원이세요. 주체가 없죠, 주체. 5,000원이세요가 어떻게 5,000원이세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나오셨어요. 뭐 이런 건 참 고쳐야죠. 그리고 이제 한자 얘기로도 이어지던데 염두에 두다. 그걸 이제 대통령은 염두해 두다라고 쓰는 것이 참 곤란하다. 그런데 그렇게 쓰는 사람보다도 제일 요즘에 방송 기자들 제가 리포트 보면서 좀 데스크 안 보는데 염두하다 이렇게 많이 써요. 그걸 염두하고 이랬다. 염두가 뭡니까? 생각의 머리라는 거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염두하다 이렇게 또 많이 써요.
그런 거 보면서 속상했는데 대통령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준 걸 보면서 디테일도 참 강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학습 능력, 습득력. 예. 어젠가 그젠가 참모 중에 누가 얘기했죠. 이 업무 보고를 위해서 대통령이 새벽 몇 시까지 보고 자료를 다 읽더라. 근데 사실 대통령을 보좌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 들어보면요. 대통령에게 올리는 보고서는 여러 버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 페이지짜리 또는 두 페이지짜리 또는 5페이지짜리 그리고 풀 버전 이런 건데 이걸 언제 다 읽습니까? 그리고 이 기관 업무 보고 대상이 어느 부처 하나면 뭐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주제별로 엮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산하기관들 그다음에 그 산하기관에 어떤 현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어느 지적할 때 보면 뭐 230 몇 쪽에 있는 230 몇 페이지에 있는 어느 대목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습 능력 내지는 이 이해하는 능력 그것도 참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딱 돼가지고 내각 인선 앞두고 있을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실력 없고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 게으르고 그런 사람은 아예 생각을 하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 보통 사람이 아니다. 대충 뭐 자리 보고 자리 탐해가지고 거기 갔다가는 안 간 것만 못하다. 개박살 날 거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상관들을 모셔봤기 때문에 알아요. 저 사람이 만약에 리더가 되면 같이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괴로움이 더 많을 거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만약에 리더가 되면 무조건 멀리 도망가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더가 중요하니까.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리더가 오면 같이 한번 해볼 만한 능력이 나한테 있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아마 대통령도 보기에 저 자식을 내가 왜 장관을 시켰지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국무위원들 가운데도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웃어요?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런 어떤 옥석을 가리는 기준이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헌법에 국민주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는 거를 저도 정말 최근에 들어서야 이거를 실감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도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저자는 왜 저기 앉아서 저러고 있지? 이런 거를 직접 국민들이 평가한다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숙님 요즘 업무 보고 보는 재미가 넘넘 쏠쏠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안 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물 만난 고기입니다. 아주 신나셨더라고요. 60년 평생 처음 경험해보는 대통령입니다. 행복합니다. 그러셨고요. 한왕귀님 정말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뿌듯함을 느끼고 자랑스럽습니다. 예, 국민들한테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참 큰일이죠. 자, 이제 업무 보고가 쭉 계속 되면서 아이고 저런 놈이 어떻게 저 자리에 있나 막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 것도 있고 그 이학쟁가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사람이 못됐습니다. 이제 그 정도 하면 자기가 부족한 걸 알고 거취를 정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계속 또 뭐 이걸 가지고 어쨌네 저쨌네 하고 달라들던데 근데 조현삼 변호사님 인천공항공사 사장 그 임기가 있나요? 임기가 3년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학재 사장 입장에서는 2년 6개월인가요? 했으니까 곧 물러날 것 같건. 근데 그러면 6개월 정도 지난번에 남아있는 김호진이라고 네. 네. 국토부 차관하다가 대통령 관리비서관에서 어제 구속된 자 있잖아요. 그자가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내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자 임기 끝나고 가는 걸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자를 끌어내리고 가기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글쎄 그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하겠는데
아마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내정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내정자를 위해서 사임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자가 제가 보기에는 임기를 마치고 지금 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참 별 놈이라는 말 안 쓰려고 그러는데 별놈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선 의원이라는 걸 본인은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걸 최대한 지금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인천시장 지금 국민의힘 공천 받아서 도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 하기에 너무 좋잖아요. 뭐 정치인들 우스갯소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본인 사망 이외에는 무조건 매체 거론이 되는 게 좋은 거다. 근데 이학재라는 그 존재를 이번에 보여주는 거에는 아마 좋은 기회라고 착각을 하고 있겠죠. 착각. 그러니까 저는 인천 시민들이 그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결코 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학재는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당 내 경선을 해서 뭐 인천시장 후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밀려가지고 지금 어차피 뭐 좀 어려운 상황인데 대통령이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으로 프레임을 딱 짜가지고 내가 핍박받고 있다 이러면서 인지도를 높이고 이재명하고 붙은 사람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유리해졌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전 충분히 그럴 것 같은 게 지난번에도 지선 때 인천시장 후보로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천시장으로 나온다는 말이 굉장히 많고 자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지도를 쌓을 수 있는 그냥 유리한 기회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보고 현장에서 제대로 답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서 그에 대한 반박글을 수차례 올리고 있거든요. 사실 어떤 기관장이 업무 보고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본인의 SNS에다가 글을 올리고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반박을 하는 그런 글을 올리겠습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뭐 의견을 개진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SNS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이번 기회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의힘 뭐 극렬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정치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제는 석유공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석유공사 정말 그런 것이 바로 업무 보고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일 아닌가. 대왕고래 말도 안 되는 것을 윤석열이 해가지고 거기에 5천억인가 갖다 박았잖아요. 참 어떻게 그런 일들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통령이 물어봤어요. 거긴 도대체 어떻게 지금 그 운영이 되는 거냐 한번 보시죠. 난다고 치고 계산을 했을 때 배럴당 생산 원가가 얼마쯤 될 걸로 추산됐습니까? 물론 생산 매장량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계산해봤을 것 같아요. 네, 계산도 해봤고 정확한 지금 수치는 안 갖고 있는데 개발하려고 했던 무슨 거북등인가 무슨 상어등인가 뭐 있었잖아요. 그 뭐였죠? 네, 대왕고래. 대왕고래. 고래 그 지역에 추산을 해봤을 텐데 제가 보기엔 별로 재산성이 없어요. 다른 국제 유가에 비교하면. 그죠? 네, 그렇게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추산해봤냐고 내가 묻잖아요. 아, 근데 그런 계산은 안 해봤어요? 예. 그런 걸 계산 당연히 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근데 변수가 많아서 그런 거 계산이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계산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예,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변수가 많아가지고 될지 안 될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수천억을 투입할 생각이었어요? 자, 지금 답변하고 있는 사람은 부사장이에요. 사장 대행인데 사장이 김동섭이라고 4년 6개월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11월 24일 날 떠나서 지금은 직무 대행 체제인데 사실은 이 사장이 있을 때 대왕고래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윤경호 소장님, 지금 대통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제가 보기에는 못하는, 무식해서 못한다기보담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이 느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석유공사가 판단해서 추진한 사안이냐 아니면 그렇죠.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지시 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의 음모 내지는 그 꿍꿍이로 추진됐던 거냐. 왜냐하면요. 기억하실 겁니다. 액트지오라는 업체였잖아요. 탐사를 맡았던 미국의 어느 업체라는 것이. 근데 우리 기자들이 그 업체 주소지를 찾아보고 취재를 했더니 개인주택으로 떴던, 그리고 그 전에 그 전전에 실적 이런 걸로 봐서 너무나 엉망인.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국회 국정조사나 또는 다른 방식의 국정감사나 뭐 이런 걸로 파헤쳐졌어야 되는 건데, 전임 사장 김동섭은 이미 작년 11월에 물러나 버린 상태이지 않습니까? 야, 근데 김동섭이라지를 찾아봤더니 3년 임기구만요, 여기가. 가지고 작년 7월에 임기가 끝났는데 끝났습니다. 윤석열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임기를 1년 연장시켜줬네. 그래가지고 1년 더 해먹고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되고 그러니까 물러났네요. 그 석유공사, 가스공사, 그다음에 자원 관련된 공사 이런 것들이 MB 때 이미 해외 투자 뭐 이런 걸로 거덜이 날 대로 거덜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적자 투성이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 전문가들을,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을 사장으로 앉혀서 뭔가 다른 모색을 해보려고 하는 그 노력의 일환이었을 겁니다. 아마 김동섭이라는 그 전임 사장은 이쪽 분야의 전문가로 영입이 됐던 사례였던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임기 지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추가로 남아 있으면서 이 대왕고래 사업의 꼭두각시 노릇을 고스란히 했던 거죠. 대왕고래 이것은 특검 같은 것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 자체가 그때 의문이 너무 많았고, 이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진행을 한다. 그래서 지금 와서 확인해 보니, 그러면은 이 사업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뭐 계산은 하고 들어갔냐. 그 자체를 계산도 안 하고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한 거지, 아무런 계산도 안 해보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왜 했는지를 파본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이 과정에서 뭐 조직적으로 어떻게 지령을 받고 한 것이 드러나지 않을까. 사실 지금 국토부 차관이죠. 차관도 지금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관저 이전에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이거를 막 엉뚱하게 했다. 이런 짓을 했다. 이걸로 지금 구속까지 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대왕고래도 이거 할 수 없는 거를 엉뚱한 짓을 통해서 했다. 이것도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밝혔다면은 이것도 충분히 몇몇은 다 구속되지 않았을까. 그럼요.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최혜병 특검 때문에 막 나라가 그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을 텐데 그걸 돌리기 위한 명분으로 했었던 것이 가장 큰 것 같고, 엑스모빌인가 최대 기업에서도 이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철수까지 했는데, 뭐 조그마한 뭐 구멍가게 같은 거 하나 뭐 아브렉인가 뭔가 뭐 이로만 불러다가 그냥 되지도 않는 거 맡겼다가 결국은 돈을 바다에다가 다 꼬라 박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5천억 바다에다 다 박지도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서 또 챙겨먹고 해먹고 자원외교인가 뭔가 다 그런 식으로 해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의혹과 사건만 봐도 윤석열 정부가 과연 제대로 된 자금 집행을 했을지가 의문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5천억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 제대로 사용이 되었을까 싶습니다. 아마 일정 부분 문제가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부분도 그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특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특검도 충분히 그런 여지를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 너무나 시간을 끌게 된다고 한다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조속히 빨리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내란이 커가지고 지금 내란 특검 뭐 이것 하는 것이 중요해서 미뤄졌지만 이것도 반드시 밝혀야 할 의혹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의 업무 보고가 사회에 공론의 또 어떤 계기를 만들기도 하고 어젠다를 띄우기도 합니다. 지금 어제 업무 보고 가운데 이제 탈모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상당히 좀 공론의 장에서 다뤄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게 아마 공약 때도 있었을 거예요. 탈모 관련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탈모인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탈모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이 한 1,000만 명 된다고 그래요. 어제 보니까 세상에
탈모 문제로 병원을 찾은 사람 가운데 44%가 여성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여성들이 탈모가 오면은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을 느끼는데 이게 또 단순히 그냥 뭐 어떤 이렇게 뭐 이마부터 아니면 정수리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또 원형 탈모도 있고 한데 정말 그만큼 이 소중한 머리카락이라는 게 아마 어제 보도를 통해서 44%가 여성이라고 여기서 더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느낌상으로는 여성이 더 많게 보이는 그런 조사였어요. 그렇죠. 이제 여성이 44니까 남성이 더 많다는 거지만 그 정도로 지금 탈모 문제는 남녀 막론하고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문제인데 대통령의 얘기는 탈모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건강보험을 좀 적용해 주면 어떠냐 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재정인데 아무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탈모 치료 관련주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다른 제약주도 상승하고 막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지시했으니까 건강보험 지원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 생기면서 그렇겠죠. 일단 대통령의 그 발언을 들어보시죠.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러다 뭐 무한대로 해주는 게 만약에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면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이걸 의료보험용으로 지정을 하면 약가가 내려간다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급여로 관리하게 되면은 비용 통제가 비급여보다는 할 수는 있는 뭐 그런 거까지 상황입니다. 포함해서 한번 검토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예,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를 던진 건데 조윤사 변호사님은 탈모 걱정 없으시죠? 아마 남자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저도 항상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정도면 뭐 우수하지 탈모가, 않습니까? 발생을 할까 걱정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보시면 되게 머리숱이 빽빽하시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남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걱정을 공감해 주시는 게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탈모 치료제 젊은 분들 많이 걱정도 많이 하고 앞서 수치에서 여성분들 굉장히 많다고 40 몇 %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 실질적인 수치는 남자분들이 훨씬 많겠죠. 아마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이건 무슨 운명이구나. 내가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유전이기 때문에 탈모 치료 전혀 접근조차 하지 않은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탈모 치료가 이렇게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적극적으로 그 치료에 나서시는 분들 많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 가지 건강보험 재정 문제 포함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다 반대하는 국힘당 같은 경우에도 어제 유튜브 댓글에 그런 게 올라왔어요. 한동훈 이걸 어떻게 반대하지? 제 남편은 탈모 치료제 꾸준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그래요? 복용하면서 정말 이 탈모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구나. 이거는 임상적으로 입증이 된 거구나. 그러면서 그거는 하루에 한 번인데 야, 다른 거는 다 잊어도요. 그거 먹는 거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네. 윤경호 소장님은 관심이 좀 있으시죠? 아유, 저는 이미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아. 예, 그런데 제가 복용하는 약은 지금 아까 정은경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싸요. 이제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건 대통령이 아까 앵커께서 사회적 아젠다를 만들었다, 이렇게 던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건강보험 쪽에 관여하는 분들, 그 다음에 복지부,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산업적으로 연관된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고민하겠습니까? 이제 과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게 방향이 딱 정해져 버리는 거, 이게 맞는 건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만기칠남이라고 이제 비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만한 사안을 이건 뛰어넘는 거다. 왜냐하면 적용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다른 사안들도 아마 충분히 여기에 버금가는 사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전문가들에게 조금 더 맡겨놓고 그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도출을 해내는지에 대한 가지고 공론화 단계로 가보면 어떨까.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무조건 이거 하세요라고 해버리면 방향이 처음부터 정해지잖아요. 그거는 과연 옳은 걸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재정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정말 국민의 1,000만 명이다. 그러면은 5분의 1 아닙니까?
어린이는 빼고 절반이 그렇게 고민하는 문제라면 한번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는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 탈모하니까 이제 임플란트도 막 그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참비료님 꼬막 껍데기를 잘못 씹어가지고 치아 신경이 나가서 임플란트 2개 하는데 210만 원 견적 나왔습니다. 아이고 신경 쓰이시겠네. 임플란트 2개 210만 원. 임플란트도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신경 쓰는 부분이죠. 참 이분 그 사연을 보다가 아까 하늘다래님 보내주신 사연 생각이 났어요. 안녕하세요. 걱정해 주신 덕분에 바다향기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바다향기님 그 기계 날에 이렇게 머리를 다치셔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신데 아직 중환자실에 계시네요. 중환자실에 핸드폰 반입이 안 돼서 방송을 못 봐서 몹시 실망하십니다. 그러셨는데 예, 바다향기님 빨리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탈모 문제 또 하니까 이 색안경을 끼고 보면 별걸 다 이야기해요. 이것도 정원호 성동구청장 도와주는 거다 이런 지적을 또 해요. 보니까 성동구는 현재 만 39살 이하 구민들에게 경구용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거 이것에 한해서 1인당 구매 금액의 50%를 연간 20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2022년 5월부터 그러니까 전국 최초로 청년들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하는데 조현삼 변호사님 자치단체가 조례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군요. 그렇죠. 일단 그 지자체 입장에서 예산의 그 범위가 허용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방향을 통해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앞서가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실천하시는 그런 구청장님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SNS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도 함께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탈모 치료와 관련해서 이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런 뭐 연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 연장선에서 따져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지난 20대 대선이었나요? 그때도 본인의 그런 대선 공약으로 탈모 치료와 관련된 공약을 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첫 번째 업무 보고 자리에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지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뭐 성동구가 여러 가지 관심을 갖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칭찬받을 만 하기는 하지만 또 이런 걸 가지고 굳이 정원을 띄워주기다 이렇게 볼 필요가 해요? 왜? 절대 그런 건 아닌데 에이, 이게 참. 정말 뭐랄까요? 이 민생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런 것까지도 챙긴다. 이런 점은 맞닿아 있는 부분이지 이걸 띄워주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냈거든요. 네, 그 후에 또 정원호 구청장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실제로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지원하는 연 한도 20만 원까지 이렇게 제한을 두면은 뭐 이렇게 성동구 어떤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걸 지원이 가능하구나 이런 걸 또 사실은 새삼 알게 됐습니다. 네. 예.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줍시다. 네. 예. 뭐 시비를 막 걸고 그러니까 또 재밌는 얘기도 듣고 사랑과 전쟁은 뭐 불륜 가르쳐주는 드라마냐 뭐. 정원호 얘기하니까요. 요즘에 그 버스 정류장에 예. 엉덩이 따뜻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 대기. 예. 예. 그 전기 장치로 이제 물론 하는 건데 그 아이디어가 최초 발안자가 정원호입니다. 허허. 그러니까 정말 일 잘하는 구청장으로 여러 가지 칭찬을 받는 건데 사실 뭐 그렇다고 정원호 밀어주기 그거는 제가 봐도 좀 무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